4장 철저한 계산.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이제 당신은 문고리를 잡고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문 밖에서 서성이는 정보를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냉혹하게 따져보는 검문소를 운영할 차례입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입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피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정보는 과감히 폐기하십시오. 이 챕터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철저한 계산기로 만드는 법을 다룹니다. 이득 없는 움직임은 금물. 손자병법 9지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득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얻는 것이 없으면 군대를 쓰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당신의 감정 생활에 이식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비난을 퍼부을 때 그 비난을 마음속으로 들여보내기 전 검문소에서 통행세를 매기십시오. 저 말을 받아들여서 내게 생기는 이득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비난을 받아들였을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자책감, 죄책감, 우울함, 불안함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득입니까? 분명한 손해입니다. 반면 그 비난을 무시했을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온함, 자신감,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이득입니다. 만약 저 말이 단순한 감정 배설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치명적인 적자를 안겨주는 불량 정보입니다. 장수가 적자 경영을 하면 군대가 파산하듯 당신도 불량 감정을 수집하면 당신의 정신적 자산이 파산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비난 속에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보고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면 그 말에는 데이터를 보강하라 는 실질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 비난이라는 형식은 불쾌할지 모르나 내용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난의 감정적 부분은 걸러내고 유용한 정보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용맹함.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는 필요하다면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용맹함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우의 교활함이란 바로 철저한 이해타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도덕의 영역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나도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군주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화를 내서 상대가 변하거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사자처럼 화를 내십시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이 내 혈압만 올리고 내 하루를 망칠 뿐이라면 여우처럼 비웃으며 문을 잠그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여우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도망가거나 숨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위험에 맞서다가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난이라는 위험 앞에서 내 자존심이 상했으니 맞서야 한다 고 생각하며 싸움을 걸면 당신은 여우가 아니라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용맹하지만 그 용맹 때문에 사냥꾼의 총에 쉽게 죽습니다. 정보의 해체와 분석. 데카르트는 그의 방법론에서 복잡한 문제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올 때 그것을 덩어리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저 사람의 말 중에 팩트는 무엇인가? 저 사람의 감정 찌꺼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넌 항상 늦게 와. 정말 무책임해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을 덩어리째 받아들이면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해체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부분, 넌 항상 늦게 와. 이것은 팩트일까요? 당신이 정말 항상 늦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가끔 늦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은 과장입니다. 두 번째 부분, 정말 무책임해.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적 판단입니다. 지각과 무책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하면 이 말 속에는 당신이 오늘 늦어서 나는 불편했다 는 팩트와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는 감정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팩트는 오늘 늦은 것이고 감정은 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 화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팩트가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그것만 쏙 골라내어 보관하고 나머지 감정적 공격은 쓰레기통으로 보내십시오. 마음의 검문소 시스템. 손자병법 시계편에서 말하는 오사중법은
군대의 규율과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마음 검문소에도 엄격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정보는 즉시 추방한다. 누군가 당신의 인격이나 능력을 근거 없이 비난하면 그 정보는 즉시 차단합니다. 넌 바보야, 넌 아무 쓸모 없어 와 같은 말은 검문소에서 걸러내고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둘째, 비생산적인 질투와 시기는 국경을 넘을 수 없다. 타인의 성공을 보고 느끼는 질투, 타인의 행복을 보고 느끼는 시기는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어오려 하면 즉시 차단합니다. 셋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입국을 금지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둘에 대한 생각은 현재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검문소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서류, 자극을 들고 온 자에게는 가차없이 불허 판정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목적론적 사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할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분노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슬픔에 빠지는 목적은 무엇인가? 만약 그 목적이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거나 자책하며 괴로워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은 잘못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강경하게 만들 뿐입니다. 슬픔은 상황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군주는 목적 없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분명한 목적과 기대되는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을 담보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다면 그 거래는 성립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적 반응이라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쟁의 목적과 기대되는 이득을 명확히 하십시오. 만약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색함의 미덕. 마키아벨리는 또한 군주는 인색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어주고 공감해주는 친절한 사람이 되려다 정작 당신 자신의 영토가 황무지가 되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감과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보와 사람에게만 성문을 여는 인색함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감정에 공감하려고 하면 결국 당신의 감정은 메마르고 맙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적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쓸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에너지를 쓸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피지기, 적의 정체를 파악하라. 손자병법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지피지기를 강조합니다. 적, 외부 자극, 위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저 비난은 상대방의 열등감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진심 어린 충고인가? 상대방의 열등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상대방의 소유물일 뿐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짐을 당신의 성 안으로 들여와 보관할 공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보고 뭐 별거 아니네 라고 비아냥거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열등감이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작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충고라면 어떨까요? 충고는 형식은 불편할 수 있으나 내용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고의 형식, 불편함은 걸러내고 내용, 성장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철저히 계산하십시오. 내 안방에 들여놓을 가치가 있는 귀한 손님인지 아니면 당장 쫓아내야 할 불황자인지를 말입니다. 이성의 잣대. 데카르트가 모든 감각적 데이터를 회의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듯 당신의 감정 검문소에서도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이 정보는 나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이 감정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 라면
아무리 거센 자극이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문 밖에서 유령들이 소리를 지르게 두십시오. 당신은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독서를 즐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악플을 달았다고 합시다. 그 악플이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까?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플은 유령과 같습니다. 존재하지만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령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댓글로 반박하고 신고하고 밤잠을 설치며 분노합니다. 이것은 유령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판단의 중독성. 우리는 너무 자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빠. 이 상황은 불공평해. 같은 판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연습은 조언합니다. 판단은 중독이다. 판단을 멈추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손자병법의 장수가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듯 당신도 이 판단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당신이 얻는 수익이 무엇입니까? 오직 불쾌한 뿐이라면 그 판단은 불리한 거래입니다. 판단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판단을 내릴 때 일시적인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나빴어. 내가 옳아. 하지만 그 쾌감이 지나면 남는 것은 분노와 원한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원한은 당신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의 중독성입니다. 판단을 멈추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나쁘고 좋은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구나 하고 인정하면 더 이상 판단으로 인한 고통은 없습니다. 비교의 불량 거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며 비교가 시작될 때 철저히 계산하십시오. 이 비교라는 정보가 내 인생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가? 아니면 내 열등감만 키워 손실을 주는가? SNS에서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비교는 당신에게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당신의 열등감만 키우고 당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저 사람처럼 나도 노력해야지 라는 동기부여를 얻는다면 그 비교는 당신에게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당신의 성장 동력이 됩니다.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득이 될 수도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득이 없다면 즉시 정보를 차단하고 문을 닫으십시오. 군주가 국익을 위해 냉정하게 거래를 끊듯 당신도 당신의 평온을 위해 불필요한 정보 유입을 거부해야 합니다. 팔로우를 끊고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온 지수의 관리. 철저히 계산하는 군주는 감상에 젖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장수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전쟁을 봅니다. 당신도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당신의 평온 지수를 숫자로 관리하십시오. 평온 지수를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표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은 완전한 평화, 0은 완전한 혼란입니다. 외부 자극 하나가 내 평온 지수를 10점 깎는다면 그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10점을 버는 셈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 자극에 반응하면 평온 지수가 10점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평온 지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무시함으로써 당신은 10점을 번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에게 부당한 질책을 했습니다. 이 자극에 반응해 화를 내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면 평온 지수가 30점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평온 지수는 5점 정도만 하락할 것입니다. 즉 25점을 번 것입니다. 이렇게 평온 지수를 숫자로 관리하면 감정적 반응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불할 가치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폭력에 대한 방어. 감정적 폭력에 휘둘리는 것은 인생이라는 비즈니스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손실을 보면서도 왜 계속 그 거래를 했을까요? 아마도 습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감정적 폭력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철저히 계산할 줄도 압니다. 이제 당신은 검문소의 대장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검사하십시오. 이득이 되는 것은 수용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문은 오직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려야 합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위해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과 높은 정신적 레벨은 바로 이 냉철한 계산 끝에 얻어지는 고귀한 전리품입니다. 당신이 계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을 계산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익을 챙겨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냉철해지십시오.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익을 지키십시오.